엄마, 나 아이폰 사주세요. 이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지갑을 여셨습니까? 150만 원. 비싸죠? 근데 샀습니다. 왜냐고요? 안 사주면 애가 왕따 당할까봐 걱정했으니까요. 아이폰은 전화기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통행증이었습니다. 2014년 노스페이스 패딩 기억하세요? 그 검정 패딩 몇십만 원짜리가 중고등학교 교복이었습니다. 안 입으면 눈치 보였죠. 브랜드 로고 하나가 나도 너희 편이라는 신호였습니다. 아이폰이 딱 그랬습니다. 사과 로고 하나로 집단에 소속됐습니다. 에어드롭 돌리고 아이메시지 파란 말풍선에 들어가고 페이스타임하고 아이폰 없으면 대화에서 빠졌습니다. 비싸도 샀고 신모델이 별로여도 샀습니다. 왜냐고요? 무조건 아이폰이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 공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2025년 놀라운 조짐이 포착됐습니다. 한국 10대, 20대 남성층에서 갤럭시 선호도가 역대 최대폭으로 급증한 겁니다. 아이폰과의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변화죠. 더 놀라운 건 이게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굳이 아이폰이어야 해? AI 기능은 갤럭시가 더 많다던데? 가격 같은데 왜 아이폰 사? 상징이 계산의 대상이 된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겁니다. 왜 무조건 아이폰 공식이 흔들리는지, 애플은 왜 느려졌고, 삼성은 왜 빨라졌는지, 그리고 2026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빠르게 눌러두시고요. 당신의 다음 스마트폰, 그리고 삼성과 애플의 숨막히는 기술 전쟁까지. 자, 이제 시작합니다. 깨지지 않던 공식이 있었습니다. 20대는 아이폰. 이게 얼마나 확고했냐면 통계로 증명됩니다. 2024년 한국갤럽 조사 28세에서 29세 응답자 중 아이폰 사용자가 64%였습니다. 갤럭시는 34%에 불과했죠. 20대여서는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75%가 아이폰이었습니다. 4명 중 3명입니다. 카페 가면 테이블 위에 사과 로고만 보였죠. 왜 이랬을까요? 아이폰은 갖고 싶다가 아니라 안 쓰면 안 된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에어드롭 못 받으면 파일 공유에서 빠지고, 아이메시지 없으면 파란 말풍선 단톡방 초대 안 받고, 페이스타임 없으면 화상통화 못하고, 너 안드로이드 쓰냐? 라는 말이 거의 놀림이었습니다. 초록 말풍선 하나 때문에 눈치 보였습니다. 비유하자면 이겁니다. 명품 로고 하나가 사회적 신분증이 되는 거죠. 루이비통 가방 들면 있어 보이고, 노브랜드 가방 들면 없어 보이는 것처럼 아이폰은 힙하고 갤럭시는 아재폰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자, 데이터를 봅시다. 2025년 발표된 조사에서 놀라운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10대에서 20대 남성층에서 갤럭시 선호도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겁니다. 아이폰과의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향후 구매 의향입니다. 20대 남성 중 갤럭시 구매 의향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여성은 여전히 아이폰이 압도적이지만 남성은 다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젊은 남성층이 처음으로 굳이 아이폰이어야 해?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대학교 3학년 김준호 씨. 24살 작년까지 아이폰 13을 썼습니다. 친구들 절반이 아이폰이었고 자기도 당연히 다음엔 아이폰 16을 살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2025년 1월 스마트폰 교체 시기가 왔습니다. 준호는 유튜브를 봤습니다. 갤럭시 S25 리뷰가 올라오더군요. AI 기능 미쳤다. 통역 실시간으로 된다. 강의 녹음하면 요약까지 해준다. 준호는 궁금했습니다. 매장에 가서 둘 다 만져봤습니다. 아이폰 16 150만 원. 디자인 예쁘고 생태계 좋고, 그런데 AI 기능이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업데이트로 추가될 거예요 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갤럭시 S25 150만 원. 가격 똑같은데 AI 기능이 지금 당장 됩니다. 통역, 녹음 요약, 사진 편집, 텍스트 변환, 나우바 기능까지. 측면 버튼 누르면 AI 비서 바로 뜹니다. 준호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같은 돈인데 하나는 나중에 주고 하나는 지금 주네? 준호는 갤럭시를 샀습니다. 이게 김준호 혼자였을까요? 아닙니다. 갤럭시 S25 사전 예약이 130만 대를 넘겼습니다. 전작 S24보다 9만 대나 더 팔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일본입니다. 일본은 아이폰 천국이었습니다. 점유율 70%까지 갔었죠. 그런데 2025년 4월 NTT 도코모 판매 순위에서 갤럭시 S25가 안드로이드 1위를 찍었습니다. 일본에서요? 믿기십니까? 학부모들도 변화를 체감합니다. 예전엔 이랬습니다. 엄마, 아이폰 사줘. 알았어, 비싸지만 사줄게. 끝이었습니다. 요즘은요? 엄마, 아이폰 사줘. 얼마 하는데? 150만 원. 갤럭시도 150만 원이던데 AI 기능은 갤럭시가 더 많다더라? 엄마, 그럼 갤럭시 살래. 부모가 놀랍니다. 네가 갤럭시를 원한다고? 세상이 바뀐 겁니다. 2024년 4분기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 점유율이 39%를 찍었습니다. 사상 최고치입니다. 아이폰 16 출시 효과였죠. 그런데 이게 마지막 불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5년 들어서
점유율이 다시 내려가고 있거든요.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삼성이 Z 폴드 시리즈와 갤럭시 AI로 반격하고 있다. 애플의 AI 지연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게 함정입니다. 현진 소비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10년 동안 깨지지 않던 공식이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팩트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스마트폰의 핵심 가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예쁘냐에서 얼마나 시간을 아껴주냐로 이동한 겁니다. 2007년 첫 아이폰 나왔을 때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놀란 게 뭐였습니까? 디자인이었습니다. 버튼 하나만 달린 깔끔한 전면, 손가락으로 화면 확대하는 신기함, 앱스토어라는 새로운 세상. 아이폰은 전화기가 아니라 예술품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누가 더 예쁘냐? 누가 더 얇으냐? 누가 더 큰 화면이냐? 디자인 싸움이었죠. 애플은 이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세련됐다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했으니까요. 삼성은요? 기능은 많지만 투박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판이 뒤집혔습니다. AI가 등장한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폰 나한테 뭐 해줄 수 있어? 디자인이 아니라 생산성입니다. 얼마나 예쁘냐가 아니라 얼마나 편하게 만들어주냐가 기준이 된 겁니다. 자,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9살 회사원입니다. 수진 씨가 하루에 스마트폰으로 하는 잡일을 세어봤습니다. 이메일 10개 확인해서 중요한 것만 추리기, 문자 20개 답장하기, 회의 녹음 듣고 요약하기, 영수증 사진 찍어서 정리하기, 외국어 문서 번역하기, 사진 100장 중에 잘 나온 것만 고르기, 일정 확인하고 알림 설정하기, 길 찾고 교통 상황 확인하기, 음식 주문하기, 택배 조회하기. 대충 세어도 하루에 20개는 됩니다. 각각 3분씩 걸린다고 칩시다. 총 60분입니다. 하루 1시간을 잡일했습니다. 그런데 AI가 이 중 절반을 대신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의 녹음 직접 듣고 정리하면 10분, AI 요약은 1분, 9분 절약. 사진 정리 직접 고르면 20분, AI 자동 선택은 1분, 19분 절약. 문서 번역, 복사 붙여넣기, 번역 앱 실행하면 5분. AI는 사진 찍으면 바로 번역 4분, 절약 10개. 잡일에서 30분 아낍니다. 하루 30분이면 한 달 15시간. 1년 180시간입니다. 일주일치 근무 시간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 가치입니다. 편하고 예쁜 폰이 똑똑한 폰으로 이동하는 순간입니다. 젊은 세대는 이걸 빠르게 체감합니다. 왜냐고요? 시간이 금이니까요. 20대는 공부, 취업, 부업, 연애, 취미까지 다 해야 하는데 하루는 24시간 뿐입니다. 그러니 하루 30분 아껴준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지는 겁니다. 그럼 아이폰은 어떻습니까? 애플도 AI를 넣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이름으로요. 2024년 6월 WWDC에서 화려하게 발표했습니다. 시리가 진화한다. 화면 내용을 이식한다. 앱을 자동으로 조작한다. 개인 맞춤형으로 작동한다. 사람들이 기대했습니다. 드디어 애플이 AI 시대를 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이폰 16 출시할 때 AI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업데이트로 추가됩니다 라는 말만 있었죠. 몇 달 뒤에 업데이트가 왔는데 기능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AI는 언제 나오는데? 2025년 3월 애플이 발표했습니다. 차세대 시리는 2026년으로 연기됩니다. 기다리다 지친 겁니다. 반면 삼성은 어떻습니까? 갤럭시 S25에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AI를 가득 넣었습니다. 통역, 녹음, 요약, 사진 편집, 텍스트 변환, 나우바 기능 모두 즉시 작동합니다. 구글 제미나이와 손잡았습니다. 측면 버튼 하나만 길게 누르면 AI 비서가 바로 뜹니다. 복잡한 명령도 이해하고 여러 앱을 한 번에 제어합니다. 보셨습니까? 아이폰은 약속이고 갤럭시는 현실입니다. 젊은 세대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라는 말은 지금은 없다와 같습니다. 약속보다 현실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아이폰의 강점이던 것들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디자인과 브랜드만으로는 더 이상 젊은 세대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체감 효율이 승부를 가르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럼 질문이 남습니다. 왜 애플은 이렇게 느려졌고 왜 삼성은 이렇게 빨라졌을까요?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속도 차이가 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애플의 전략을 먼저 봅시다. 애플은 완벽주의자입니다. 칩도 자체 설계, 소프트웨어도 자체 개발, AI 모델도 자체 올려 모든 걸 혼자 합니다. 이게 장점이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완벽하게 통합돼서 사용자 경험이 매끄럽죠. 애플 생태계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AI 시대에는 이게 발목을 잡습니다. 왜냐고요? AI는 데이터가 생명인데 혼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2024년 6월 WWDC에서 애플이 시리 업그레이드를 발표했습니다. 화면 내용 인지, 앱내 동작, 개인 맥락 이해, 엄청난 기능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죠. 그런데 출시가 계속 미뤄집니다. 2024년 9월, 2024년 12월, 2025년 4월, 그리고 마침내 2026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블룸버그가 내부 사정을 폭로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기술 부재입니다. 시리는 2011년부터 쓰던 오래된 시스템입니다. 10년 넘은 낡은 엔진이죠. 여기에 최신 AI를 얹으려니 통합이 안 됐습니다. 비유하자면 이겁니다. 1층짜리 낡은 건물 위에 50층 초고층 빌딩을 올리려는 겁니다. 기초공사부터 다시 해야 하는데 그럼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두 건물을 이어붙였더니 구조가 불안정해진 겁니다. 레거시 명령어용 시스템, 고급 기능용 시스템이 따로 돌아갑니다. 시리한테 타이머 10분 맞춰줘 라고 하면 구 시스템이 작동하고 내일 회의 일정 확인하고 참석자들한테 메시지 보내줘 라고 하면 신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두 대가 따로 놀고 있는 겁니다. 둘째, 리더십 문제입니다. 애플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AI팀에 더 나은 리더십이 필요하다. 완벽주의는 신뢰를 지키지만 속도를 희생합니다. 경쟁사들이 빠르게 AI를 출시하는 동안 애플은 내부 회의에서 이건 아직 완벽하지 않아 라며 출시를 미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다 2025년이 됐습니다. 2025년 2월 애플 임원들이 내부 회의에서 강한 우려를 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당 기능이 개인 테스트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광고된 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심지어 6월 WWDC에서 시연한 시리 데모가 가짜였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애플은 해명했습니다. 실제 LLM 기반으로 촬영했다. 하지만 신뢰는 이미 깎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애플은 AI 시대의 지각생이 됐습니다. 자, 이제 삼성을 봅시다. 삼성은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구글, 퀄컴, 퍼플렉서티까지 글로벌 파트너를 끌어모았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건 우리가 하고 남이 잘하는 건 남한테 맡긴다. 갤럭시 S25를 보세요. AI 비서는 구글 제미나이입니다. 칩은 퀄컴 스냅드래곤입니다. 검색 엔진은 퍼플렉서티를 연동할 예정입니다. 빅스비는 삼성 자체 LLM 가우스로 스마트홈을 제어하죠. 각자 잘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구글은 대화형 AI를 잘 만듭니다. 퀄컴은 고성능 칩을 잘 만듭니다. 삼성은 이걸 하드웨어에 완벽하게 통합합니다.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 갤럭시 S25는 일본어 빅스비까지 탑재했습니다. 8년 만에 처음입니다. 일본 공략을 본격화하는 거죠. 삼성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속도의 경제학이 작동합니다. 먼저 깔린 기술이 표준이 됩니다. 사람들이 갤럭시 AI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애플이 완벽한 AI를 내놔도 이미 갤럭시로 다 하는데? 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폴더블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은 2019년부터 폴더블을 팔고 있습니다. 갤럭시 Z 폴드, Z 플립이 이미 6세대까지 나왔죠. 2025년 7월에는 Z 폴드 7, Z 플립 7이 나올 예정입니다. 더 얇고 더 가볍고 AI와 더 밀착된 디자인으로요. 애플은요, 아직 폴더블이 없습니다. 루머만 몇 년째 돌고 있죠? 애플이 폴더블을 낼 때쯤이면 삼성은 10세대쯤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드웨어 혁신도 병행하는 겁니다. AI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폴더블, 웨어러블, 스마트홈까지 생태계를 넓혀야 합니다. 삼성은 이걸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속도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벌어집니다. 애플은 완벽함을 기다리라고 하고 삼성은 불완전하지만 지금 쓰라고 합니다. 투자자들도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비보터 애널리스트 짐 먼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6년 차세대 시리의 완성도가 10점 만점에 10점이어야 한다. 애플의 향후 10년이 달렸다. 압박이 심합니다. 만약 2026년에도 기대에 못 미친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삼성은 이미 달리고 있습니다. 갤럭시 AI를 탑재한 기기를 대규모로 확산시키고 사용자 데이터로 AI를 계속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럼 2026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마지막 장입니다. 집중하세요. 2026년 12월입니다. 당신 앞에 스마트폰이 놓여 있습니다. 아이폰일 수도 있고 갤럭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 폰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아이폰을 선택했다면 드디어 차세대 시리를 쓰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면 내용을 인식하고 여러 앱을 동시에 제어하고 당신 습관을 학습해서 미리 일을 처리하는 집사 AI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시리가 말합니다. 오늘 회의가 2시에 있고 출발하려면 1시 30분에 나가야 합니다. 교통 상황이 안 좋으니 10분 여유를 두세요. 이게 성공한다면 생태계 잠금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리가 내 습관을 다 알고 내 캘린더, 사진, 이메일까지 학습했는데 다른 폰으로 갈아탈 수 있을까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건 만약 성공한다면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2026년에도 기대에 못 미친다면 기다림은 배신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2년을 기다렸는데 이게 다야? 실망한 사용자들은 갤럭시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갤럭시를 선택했다면 이미 2년째 갤럭시 AI를 쓰고 있을 겁니다. 통역, 녹음, 요약, 사진 편집, 빅스비, 스마트홈 제어 익숙해져 있습니다. 삼성은 계속 업데이트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퍼플렉서티 통합, 빅스비 다국어 확장, 폴더블 신모델, 생태계가 넓어졌을 겁니다. 2026년 겨울, 당신은
어느 쪽에 서 있을까요? 자, 이제 현실로 돌아옵시다. 2026년 1월 11일, 오늘입니다. 당신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스마트폰 교체 시기가 다가오고 있거나 자녀가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조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 애플을 믿는다. 완벽한 시리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2026년에 대박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갤럭시 AI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2년을 허공에 쓰는 겁니다. 두 번째 길, 삼성을 선택한다. 갤럭시 S25로 오늘부터 AI를 쓴다.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매일 30분씩 시간을 아낍니다. 2년이면 360시간입니다. 보름칠 시간이 생기는 겁니다. 둘 중 무엇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당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젊은 세대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일시적 현상일까요? 아니면 시대의 전환점일까요? 역사가 말해줍니다. 한번 무너진 상징은 다시 세우기 어렵습니다. 코닥이 그랬고, 노키아가 그랬고, 블랙베리가 그랬습니다. 1등은 영원하다는 착각이 기업을 무너뜨렸습니다. 애플은 어떻게 될까요? 삼성은 계속 올라갈까요? 그건 2026년 겨울에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은 지금 답해야 합니다. 애플이 2026년에 대박을 낼 수도 있고 삼성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말입니다. 오늘 궁금한 경제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날카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부동산 시장이 장밋빛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입니까? 남들 뒷공무니만 쫓다가는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이 순식간에 공중분해될 수 있는 가장 살얼음판 같은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기레기 언론들은 지금이 막차라며 공급 절벽이라며 온갖 감언이설로 여러분의 눈과 귀를 가리고 호주머니를 털려 합니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강남 불패라는 허상 아래 신고가가 찍히는 듯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거래 절벽으로 비명을 지르며 무너져가는 일반 단지들이 수두룩합니다. 단순히 호가 몇 푼 올랐다는 순노름에 현혹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진짜 공포는 수면 아래서 다가옵니다. 누군가는 현금을 챙겨 떠나고 누군가는 빚더미에 깔려 죽는 이 잔인한 운명의 갈림길에서 당신은 폭탄을 받아내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헛된 희망 고문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지옥 같은 시장에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살아남을 생존 비책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막연한 존버 정신은 갖다 버리십시오. 자극적인 기사 제목 뒤에 숨겨진 세력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면 결국 당신은 세력들의 엑시트를 도와주는 총알바지이자 설거지 부대가 될 뿐입니다. 자, 이제 2026년 부동산 판때기가 어떻게 뒤집히고 있는지 그 추악한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벨트 꽉 매셨습니까? 시장의 광기가 만들어낸 거품을 걷어내고 오직 차가운 팩트 폭격으로 그려낸 생존 지도를 공개합니다. 정치인들의 혓바닥은 언제나 달콤하기 그지없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그 달콤함은 맹독을 품은 미끼로 돌변합니다.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쏟아질 각종 개발 호재들은 여러분의 곳간을 채워주려는 게 아니라 그들의 금배지를 지키기 위한 쇼일 뿐입니다. 부동산은 철저한 심리 게임입니다. 여의도에서 돈을 푼다, 규제를 푼다, 바람잡기 시작하면 대중들은 또다시 포모 증후군에 빠져 탐욕스럽게 달려듭니다. 현 정권은 표심을 잡기 위해 집값 폭락을 막으려 안간힘을 쓸 것이고 평소보다 훨씬 막대한 정책 자금을 상반기에 몰빵할 확률이 99%입니다. 약 15조 원에서 2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돈이 시장에 풀리면 죽어가던 부동산이 벌떡 일어나는 듯한 착시 현상이 생깁니다. 허나 이건 환자가 건강을 되찾은 게 아니라 마약성 진통제를 맞고 잠시 고통을 잊은 채 춤을 추는 꼴입니다. 총알이 있어야 전쟁을 하듯 돈이 있어야 집을 삽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이미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정부가 영끌해서 만든 돈줄이 마르는 시점은 기가 막히게도 선거가 끝나는 6월 직후가 될 겁니다. 상반기 내내 언론은 바닥 찍었다고 선동하며 여러분을 사지인 고점으로 유인할 겁니다. 거래가 좀 트이고 호가가 몇 천만 원 뛰었다는 뉴스에 혹해 추격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당신은 평생 모은 돈을 상투에 헌납하고 다가올 폭락장의 공포를 맨몸으로 견뎌야 하는 신세가 됩니다. 상고하죠. 즉 상반기 고점, 하반기 저점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상반기의 반짝 반등은 고수들에게는 탈출구가 되겠지만 멍하니 있는 개미들에게는 지옥행 급행 열차입니다. 선거용 펌핑질이 끝나고 밀려올 허무함과 이자 폭탄을 감당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제발 차갑게 머리를 식히십시오. 지금은 빚을 내서 투기할 때가 아니라 가짜 돈이 만든 신기루에서 깨어나 진짜 위기를 방어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정치적 쇼와 조작된 통계가 판치는 이 아수라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숫자의 이면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상반기에 벌어질 이 광란의 파티가 파장할 무렵, 여러분은 듣도 보도 못한 충격적인 청구서를 받아들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필사적으로 숨기는 진짜 악재는 선거 후의 공백 따위가 아닙니다. 강남 노른자위 서리풀을 기점으로 시장에 가격 생태계를 박살내버릴 반값 아파트라는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감춰둔 히든카드는 단순한 물량 공세가 아닙니다. 집값의 기준점 자체를 리셋해버리는 겁니다. 서리풀 지구 지정을 신호탄으로 쏟아질 공공분양 물량은 기존 집주인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가장 확실한 저승사자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권 시절 보금자리 주택이 시장에 가한 핵폭탄급 충격을 복기해 보십시오. 당시 강남 아파트 평당가가 3천만 원을 비웃을 때 정부는 세곡 자곡 지구에 평당 8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헐값을 찍어버렸습니다.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이 파괴적인 가격은 강남 불패라는 견고한 성벽을 단숨에 허물었고 그 후 10년 가까운 암흑기를 불러왔습니다. 지금 준비 중인 서리풀 프로젝트 역시 그 파괴력은 동일합니다. 2026년 1월 서리풀 지구가 꿈틀대기 시작하면 시장의 매수 심리는 급속도로 냉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눈치 빠른 자산가들은 이미 계산 끝냈습니다. 굳이 거품 낀 헌 아파트를 고금리 이자 내가며 설거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공급이 부족하다, 지저대며 지금이라도 사라고 부추기지만 정부가 대놓고 시세의 60% 가격에 새 집을 주겠다고 선포하는 순간 그 모든 상승 논리는 휴지 조각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공급 대책이 아니라 시장의 가격 질서를 뒤엎는 게임 체인저이자 혁명입니다. 강남 한복판에 이런 가격 파괴자가 등판하면 그 충격파는 수도권 전체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서리풀 당첨이라는 로또를 노리는 대기 수요가 쌓일수록 기존 아파트를 사줄 사람은 씨가 마르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이 카드로 시장에 과열을 시키고 하락 압력을 가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결국 상투잡은 고점에 물린 영혼들은 이제 거대한 공포의 파도를 견디지 못하고 투매라는 최후의 버튼을 누르게 될 겁니다. 이런 아비규환 속에서도 언론은 여전히 앵무새처럼 공급이 부족하다는 낡은 레퍼토리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저대는 공급 부족설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지, 우리가 맹신했던 통계가 얼마나 교묘하게 비틀려 있는지 똑바로 직시해야 합니다. 정부가 던진 이 강력한 가격 충격파는 결국 시장을 덮고 있던 거품의 민낯을 처참하게 까발리게 될 테니까요. 참 기이하지 않습니까? 서리풀 같은 확실한 폭락 시그널이 켜졌는데도, 왜 매주 나오는 부동산 지표는 뻔뻔하게도 상승을 외치고 있는데도 것일까요?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붉은색 상승 화살표,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조작의 기술을 이제는 꿰뚫어 봐야 합니다. 통계는 숫자로 포장된 가장 정교한 사기극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집값이 얼마 올랐다는 세뇌에 가까운 기사를 마주합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연성되는 더러운 뒷골목을 한 번이라도 들여다본다면 당신은 더 이상 뉴스를 휴지 조각보다 못하게 여기게 될 겁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데이터는 사실상 시장의 눈을 가리는 오염된 쓰레기 데이터나 다름없습니다. 주식판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대장주 몇 놈이 지수를 왜곡하듯 부동산 판에서도 똑같은 착시 현상이 판을 칩니다. 송파구의 대장이라 불리는 엘스나 리센츠, 트리지움 같은 1만 5천 세대급 매머드 단지를 봅시다. 여기서 신고가 딱 하나만 터져도 통계 시스템은 송파구 전체가 불기둥이라도 솟은 양 계산해버립니다. 나머지 수만 세대의 아파트는 거래 절벽에 시달리며 가격이 곤두박질 치고 있어도 이 거대 단지의 숫자 노름이 모든 진실을 묻어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송파구 안쪽 거여동이나 마천동 같은 지역은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도 언론은 오직 잠실이라는 화려한 간판만 비추며 송파구 전체가 불장인 양 떠들어댑니다. 이것이 바로 기레기들이 시장을 선동하고 선량한 시민들을 설거지 부대로 전락시키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애초에 주간 통계라는 시스템 자체가 악의 근원입니다. 한 달 뒤에나 나올 정확한 실거래가는 뒷전이고 당장 매주 자극적인 속보를 쏟아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식어가는 시장에 인공호흡기를 대고 여러분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억지로라도 거래를 만들어내려는 수작입니다. 이 썩은 통계를 믿고 상투를 잡는 순간 당신의 전 재산은 정확히 반토막날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셈입니다. 지표는 불장이라는데 왜 내 집은 파리만 날리는지 그 서늘한 의구심을 품어본 적 없으십니까? 그것은 당신이 보고 있는 숫자가 시장의 진짜 체력이 아니라 오직 상위 1% 그들만의 리그에서 벌어지는 기형적인 거래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 숫자 최면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조작된 통계가 쌓아 올린 바벨탑은 결국 실물 경제의 냉혹한 칼바람 앞에서 와르르 무너질 운명입니다. 특히 핑크빛 환상에 취해 있던 외곽 지역의 상황은 처참하다 못해 끔찍한 수준입니다. 통계 뒤에 가려진 진짜 지옥도는 지금 이 시각에도 수도권 변두리에서 소리 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때 전국구 관심을 받으며 뜨겁게 달아올랐던 신도시와 GTX 라인, 지금 꼬라지가 어떻습니까? 막연한 기대가 확신으로 변질되는 순간 시작된 파주의 GTX 비극은 여러분의 상상 그 이상으로 깊고 잔인합니다. 호재가 현실이 되면 집값이 뛴다? 그게 바로 당신의 통장을 갉아먹는 가장 위험한 망상입니다. 파주 운정 GTX의 노선 개통은 축포가 아니라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장송곡이었습니다. 선반영이라는 단어를 절대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2021년 당시 파주의 아파트 값이 17억 원을 찍었을 때 시장은 이미 2026년의 미래가치까지 영혼까지 끌어다 태워버린 상태였습니다. 막상 열차가 기적을 울리자 사람들은 차가운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강남까지 빨라진 건 맞지만 그 대가로 지불해야 할 17억 원이라는 거금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회의감이 시장을 덮친 겁니다. 20억 원은 거뜬하다던 전문가들의 호언장담은 연기처럼 흩어졌고 현재 시세는 12억 원대까지 처참하게 주저앉았습니다.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이제 열차를 타고 강남으로 출근하며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살인적인 이자와 원금을 보며 피눈물을 그려나가며 삼키고 있습니다. 용인과 평택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삼성전자가 수백 조를 붓내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네 하며 바람을 넣자 영끌족들이 불나방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기업이 잘 나가고 공장이 서면 집값은 무조건 떡상한다는 유치원생 수준의 단순한 논리에 속은 겁니다. 평택은 지금 미분양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삼성의 기술이 세계를 제패하고 주가가 천장을 뚫어도 정작 그 동네 비싼 아파트를 받아줄 매수 호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호재는 가격에 다 녹아 있는데 뒤늦게 소문 듣고 막차 탄 개미들만 텅 빈 유령 도시에서 서로 눈치 게임만 하고 있는 꼴입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주식판의 판절에 피 튀기는 법칙이 부동산에서도 그대로 증명된 결과입니다. 외곽 지역 인프라여 살기는 편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자산 가치의 무한 우상향을 보증수표처럼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교통이 뚫릴수록 중심지로 모든 인프라와 수요가 빨려 들어가는 빨대 효과만 강력해지고 외곽은 잠만 자는 배드타운으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당신이 맹신했던 GTX의 마법과 반도체 신화는 결국 먼저 진입한 세력들이 털고 나가기 위해 깔아둔 화려한 꽃길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는 뼈저리게 인정해야 합니다. 남들이 다 좋다고 환호성을 지를 때 뛰어드는 건 이건 투자가 아닌 도박이며 그 종착역은 예외 없이 비참한 파산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이 무너져 내리는 걸 목격하고서도 설마 강남만은 무사할 것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계십니까? 강남은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방주이자 영원한 상승장이라는 그 맹목적인 믿음, 여전히 유효합니까? 하지만 철옹성이라 믿었던 강남의 심장부조차 이미 쩍쩍 갈라지는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애써 외면하려 했던 강남의 비참한 민낯과 그 화려한 장막 뒤에서 벌어지는 소리 없는 추락을 이제는 두 눈 부릅뜨고 직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강남 불패라는 신앙,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가장 위험한 안대입니다. 강남 3구의 모든 아파트가 신고가를 갱신 중이라는 언론의 호들갑은 새빨간 거짓말이자 대중을 사지로 내모는 기만전술에 불과합니다. 지금 강남 내부에서는 잔혹할 정도의 양극화와 계급 분리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압구정 현대나 반포의 랜드마크들이 수십억 원을 호가하며 축포를 터뜨릴 때 그 화려한 조명 뒤편에 수많은 나홀로 아파트와 소규모 단지들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수장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강남이라는 타이틀에 혹해 거액을 쏟아부었다가 탈출구 없이 갇혀버리는 생지옥을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적나라한 사례를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의 한 나홀로 아파트는 한때 15억 원까지 치솟으며 기세를 떨쳤으나 현재는 12억 원대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강남의 32평형 아파트가 12억 원이라는 사실, 뉴스에서 떠들어대는 30억, 40억짜리 강남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땅이 좋아도 세대수가 적고 브랜드 파워가 없는 단지들은 하락장의 쓰나미를 버티지 못하고 가장 먼저 시장에서 삭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섬뜩한 진실은 뉴스에 한 줄도 실리지 않을까요? 건설사와 언론사가 카르텔을 형성해 강남 불패 신화를 지켜내야만 당신 같은 호구들을 판으로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수 대단지 신축의 그들만의 리그가 강남 전체의 온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송파구의 상황도 판박이입니다. 잠실 엘리트 단지만 신고가 행진을 벌일 뿐 그 외곽 지역은 상승 엔진이 꺼진 지 오래이며 하방 압력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는 게 팩트입니다. 강남이니까 무조건 오른다는 막연한 미신에 전 재산을 몰빵하는 짓은 투자가 아니라 자살 행위입니다. 부자들의 안전자산이라 불리던 강남 부동산마저 이제는 냉혹한 옥석 가리기 시즌에 돌입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십시오. 당신이 동경하는 강남은 조작된 통계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빚어낸 허상의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내 돈을 지키고 싶다면 강남이라는 간판 뒤에 숨겨진 뼈아픈 상생 양극화의 실체를 직시해야 합니다. 강남의 균열은 서막에 불과합니다. 시장이 공포에 질려갈수록 대중의 불안을 먹고 자라는 어둠의 세력들이 독버섯처럼 창궐하기 시작합니다. 전문가라는 가면을 쓰고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노리는 사냥꾼들이 어떤 덫을 놓고 기다리는지 그 추악한 실체를 까발려드릴 차례입니다. 시장의 위기는 개미들에겐 재앙이지만 포식자들에게는 축제입니다. 집값이 곤두박질 치고 영끌족들이 비명을 지를 때 그 공포심을 자양분 삼아 기생하는 가짜 전문가들이 판을 칩니다. 유튜브에서 수백억 자산가라며 자신을 포장하고 경매 필승법을 전수하겠다는 자들을 가장 경계하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진짜 돈이 복사되는 경매 비법이 있다면 왜 생판남인 당신에게 그걸 퍼주겠습니까? 경매는 구조적으로 입찰자가 늘어날수록 낙찰가는 치솟고 수익률은 박살나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제 살 깎아먹으면서까지 노하우를 나누겠다는 말은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들이 강의를 팔고 고액의 유료 멤버십을 돌리는 진짜 이유는 딴 데 있습니다. 경매 수익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다 바치는 비싼 수강료로 그들의 감당 불가능한 대출 이자를 틀어막고 있는 게 잔혹한 진실입니다. 자산이 100억이라며 거들먹거리는 인간들의 장부를 까보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100억 원짜리 빌딩 명의는 갖고 있지만 순자산은 고작 7, 8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95%에 달하는 빚더미로 채워져 있습니다. 금리 폭등과 공실률 증가로 임대 수익이 쪼그라들자 이들은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입니다. 그래서 택한 생존 방식이 바로 성공한 멘토 행세를 하며 수강생들을 모아 그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소액으로 건물주 대기라며 공동 투자를 꼬드기는 곳은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지난 30년간 공동 투자로 재미를 본 케이스는 10%도 안 되며 대부분은 진흙탕 소송전과 자산 공중분해라는 파국을 맞았습니다. 사고가 터졌을 때 그들은 결단코 당신의 돈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수수료와 강의료만 챙겨서 유유히 사라지면 그만입니다. SNS 속의 화려한 수익 인증샷과 호화로운 라이프 스타일은 전부 당신의 눈을 멀게 하기 위한 무대 소품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진짜 자산 관리는 남의 입에 내 운명을 맡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리스크를 검증하고 통제하는 능력에서 출발한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남의 빚잔치 설거지나 해주는 호구가 되어 평생 모은 피땀을 허공에 뿌리시겠습니까? 사기꾼들이 쳐놓은 거미줄을 피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매수 버튼을 누를 타이밍은 아닙니다. 진짜 기회는 시끌벅적한 잔치판이 아니라 모두가 절망하고 떠나간 폐허 속에서 조용히 싹트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시장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판을 뒤엎을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섣부른 판단은 벼락거지로 전락하는 급행 열차입니다. 기회는 오직 침묵하며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만 찾아옵니다. 2026년 하반기는 우리가 믿어왔던 시장의 모든 공식이 산산조각 나는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언론이 떠들어대는 공급,
부족이라는 거짓 선동에 속아 빚더미에 앉는 건 자살행위나 다를 바 없습니다. 진짜 물량폭탄은 이제부터 투하됩니다. 창릉과 왕숙 등 3기 신도시 물량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을 강타하면 기존 아파트들은 대체 불가능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겁니다. 특히 고향 창릉 신도시를 예의주시하십시오. 창릉은 물리적 거리로만 봐도 일산보다 서울의 턱 밑에 있습니다. 서울, 접근성이 압도적인 입지에 최신 기술로 무장한 새 집이 헐값에 나오는데 도대체 누가 낡아 빠진 일산 아파트를 제값 주고 사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공급이 아니라 일산 같은 구도심의 가격 저항선을 무참히 짓밟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겁니다. 이미 일산의 눈치 빠른 투자자들은 창릉의 스케줄을 체크하며 탈출각을 재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정부가 제시하는 공공 분양가는 시장의 새로운 척도가 될 것입니다. 이 기준점이 바닥을 찍으면 주변 시세는 알아서 무릎을 꿇고 하향, 평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상반기에 일시적 반등에 취해 지금이 막차라고 외치는 자들은 시장에 거대한 해일을 읽지 못하는 아마추어들입니다. 진짜 승부사들은 화려한 축포가 끝난 뒤 찾아올 싸늘한 빙하기를 노립니다. 2026년 하반기엔 정책 대출도 말라붙고 입주 폭탄까지 터지면서 시장은 철저하게 매수자가 갑이 되는 세상으로 뒤집힐 겁니다.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공포, 즉 포모 증후군 따위는 개나 줘버리십시오. 당신의 계좌를 지키는 건 정보도 차트 분석도 아닌 끝까지 버티는 인내심 그 자체입니다. 하반기에 펼쳐질 공공주택의 융단 폭격을 관망하며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시장은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다만 준비 안 된 자들의 피 같은 돈을 빼서 준비된 자들에게 바칠 뿐입니다. 이제 이 모든 혼란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입니다. 팩트 폭격이 가리키는 종착역이 어디인지, 오늘 당장 실천해야 할 생존 매뉴얼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2026년 부동산 시장은 피 튀기는 전쟁터가 될 겁니다. 탐욕과 공포가 뒤엉킨 이 아수라장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무기는 차가운 이성뿐입니다. 상반기에 얄팍한 반등의 소가 영끌하는 건 지옥불로 뛰어드는 것과 같으며 우리는 다가올 하반기의 공급 폭탄과 정책 변화를 숨죽여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듯하게 포장된 광고나 자극적인 뉴스에 낚이지 마십시오. 지금은 공격할 때가 아니라 현금을 쟁여두고 시장의 맥을 짚으며 먹잇감을 노려볼 시기입니다. 정부가 던지는 서리풀이나 신도시 공공분양의 싼 가격표가 시장의 표준이 될 때까지 엉덩이 무겁게 버티는 사람만이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남들이 다 좋다고 떠드는 장밋빛 희망 고문보다는 오늘 확인한 냉혹한 데이터와 리스크를 뼈에 새기며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잡는 게 급선무입니다. 내 피 같은 재산은 그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스스로 파고들고 끊임없이 의심하며 시장의 민낯을 꿰뚫어보는 해안을 길러야 이 거친 파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정보는 데이터와 분석에 기반했지만 투자의 최종 버튼을 누르는 건 본인의 몫이며 그 책임 또한 오로지 본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시장에 풍랑이 아무리 거세도 제대로 된 나침반을 쥔 사람에겐 반드시 기회의 땅이 보일 겁니다. 막연한 공포에 떨지 말고 팩트로 무장해 여러분의 미래를 직접 개척해 나가길 응원하며 오늘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맞는 자본이 움직였습니다. 최근 베네수엘라 국채가 미친 듯이 솟구치는 거 보셨습니까? 트럼프의 경고가 단순한 엄포였다면 피냄새 맡은 상어떼 같은 월갑꾼들이 제 발로 불구덩이에 들어갈 리가 만무하죠. 이건 단순히 남의 나라 정권 하나 바뀌는 문제가 아닙니다. 남미 전체의 판도가 뒤집히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시작입니다. 뉴스에서 떠드는 군함 이동이나 정치인들의 말장난에만 신경 쓰면 진짜를 놓칩니다. 핵심은 언제나 수면 아래 거대 자금의 이동 경로에 숨겨져 있으니까요. 이 섬뜩한 시그널을 무시하고 넋놓고 있다간 다가올 미래는 기회가 아니라 재앙으로 닥쳐올 겁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상황은 단순 제재가 아니라 거대한 손절매와 재설계 작업입니다. 마두로 정권은 이미 독 안에 든 쥐입니다. 왜 글로벌 스마트머니가 이렇게 발작적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 태풍이 우리 계좌에 어떤 나비 효과를 몰고 올지 뼛속까지 파고드는 팩트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준비 없는 사람에겐 지옥이겠지만 흐름을 타는 사람에겐 인생 역전의 엘도라도가 될 테니까요. 시장은 절대 감정 노름을 하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 국채가 달러당 35센트까지 치솟았다는 사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쓰레기 취급받던 채권이 불과 몇 달 새 40% 넘게 떡상한 건 글로벌 자본의 확신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선수들은 막연한 희망 따위에 돈을 태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마두로의 퇴진을 기정사실로 박아두고 그 이후의 시나리오까지 계산기를 다 두드려 놓은 상태입니다. 미국을 등에 업은 새 정권이 들어서면 베네수엘라가 베째라식으로 뭉개고 있던 천문학적인 빚을 이자까지 쳐서 받아낼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이 시장을 지배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포탄이 빗발치는 아비규환, 속에서도 돈 냄새 맡은 하이에나들은 재건 가능성의 베팅에 바닥에서 물량을 쓸어담고 막대한 차익을 챙겼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판이 딱 그 골든타임에 진입한 겁니다. 기득권 세력이 교체되는 순간 부의 주인도 바뀐다는 진리, 시장은 지금 빨간 불기둥으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죠. 만약 여러분이 이 신호를 단순한 투기판이나 반짝 반등 정도로 착각한다면 평생 부의 진짜 민낯은 구경도 못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무기로 쥔 큰 손들은 개미들이 공포에 질려 손절할 때 조용히 승자에 오록하는 재에 포지션을 선점하고 물량을 매집합니다. 이 냉혹한 자본의 생리를 모르고 눈앞의 소음에만 휘둘린다면 우리는 평생 그들이 짜놓은 판 위에서 춤추는 꼭두각시 신세를 못 면합니다. 자본주의는 정의나 도덕이 아니라 철저히 이익을 향해 굴러가는 비정한 기계니까요. 낡은 체제가 무너지는 굉음? 누군가에겐 파멸의 비명이겠지만 준비된 자들에겐 불을 쌓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출발 신호입니다. 이런 자산, 가치 폭등은 기존 정권의 통제력이 박살났다는 결정적 증거이자 곧 닥쳐올 거대한 지정학적 태풍의 전조 증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월가 헤지펀드들은 베네수엘라의 다음 수를 예측하며 실시간으로 총알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클수록 먹을 것도 많다는 격언을 몸소 실천하면서 대중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다음 판을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시대의 흐름을 못 읽고 흘러간 과거 데이터 쪼가리만 붙들고 있는 투자자는 이 살벌한 생존 게임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태되는 순간 처참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돈줄이 한쪽으로 쏠린다는 건 이미 보이지 않는 마쿠에서 딜이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베네수엘라 국채 가격 상승은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라 한 국가의 운명을 가를 단두대의 시계바늘이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냉정한 숫자들 이면의 본질을 꿰뚫고 과연 누가 이 거대한 도박판의 설계자인지 가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뜨겁게 달아오른 자본시장과 달리 바로 옆 동네에선 생존 기반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비명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숨통을 조이는 미국의 압박은 엉뚱한 곳에서 먼저 치명적인 균열을 터뜨리고 있죠. 화려한 숫자 노름 뒤에 숨겨진 이웃의 처참한 현실, 그리고 그곳에서 시작되는 붕괴의 서막을 이제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쿠바는 완벽한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에너지는 국가라는 생명체를 돌게 하는 혈액이나 다름없습니다. 베네수엘라가 공짜로 퍼주던 하루 10만 배럴의 원유가 최근 3만 배럴까지 쪼그라들면서 쿠바라는 거대한 기계 심장은 사실상 멈춰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은 우리가 밖에서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끔찍합니다. 박살난 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전력망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5년 동안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 270만 명이 나라를 등지고 탈출했고, 이젠 도시 쓰레기 하나 못 치울 정도로 공공 시스템이 완전히 맛이 갔다는 게 공포의 실체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조차 해결 안 되는 민중들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선풍기 한 살인적인 폭염은 단순한 기상이변을 넘어 생존을 위협하는 국가적 재앙이 되었습니다. 전력망 붕괴로 하수 처리가 마비되고 오염된 식수를 타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현실은 쿠바가 이미 국가적 통제, 불능 상태, 즉 아노미에 빠졌음을 알리는 섬뜩한 조종입니다. 이는 기형적으로 맺어진 오일 정보 동맹의 참혹한 대가입니다. 그동안 쿠바는 감시와 억압의 통치 기술을 베네수엘라에 전수하고 그 대가로 검은 황금인 원유를 무상으로 챙겨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카라카스의 금고가 바닥나 파견된 첩보 요원들의 급여조차 체불되는 상황은 마두로 정권을 지탱하던 최후의 옹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붕괴의 도미노는 이미 넘어갔습니다. 선전 구호만으로 굶주린 배를 채우던 기만의 시대는 종말을 고했습니다. 쿠바의 몰락은 베네수엘라를 지켜주던 전략적 방파제의 소멸을 뜻하며, 이는 카리브해를 붉게 물들였던
사회주의 벨트 전체가 일시에 와해되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파국은 언제나 참혹한 법입니다. 체제의 수명이 다했다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리는데도 기득권 세력은 권력을 놓지 않으려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존망보다 정권의 안위를 앞세우는 사회에서 국민이 치러야 할 비용은 결국 대를 이어 비엄에는 빈곤과 씻을 수 없는 역사의 상처뿐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두로 정권은 벼랑 끝에서도 결코 백기를 들 생각이 버더나 절코는 장이시비르 정권은 절코니다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미국의 강력한 해상 봉쇄를 비웃기라도 하듯 심해의 어둠을 틈타 기괴한 탈출구를 뚫었습니다. 첨단 위성 감시망마저 따돌리는 유령 함대의 은밀한 기동과 그 배후에 도살인 검은 자본의 실체를 이제 낱낱이 파헤쳐볼 시점입니다. 바다는 더 이상 평화로운 교역의 장이 아닙니다. 마두로 정권은 생존을 건 보이지 않는 해상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국영 석유기업 페데베사가 운용하는 그림자 선단이 있으며 이들은 국제사회의 모든 규범을 짓밟으며 어둠 속을 활보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 유령 선박들은 보험 가입은커녕 국적 세탁을 밥 먹듯 합니다. 우리 사회의 대포차와 다를 바 없는 이 시한폭탄 같은 배들은 극도로 위험한 존재입니다. 오직 제재망을 뚫고 정권의 생명줄인 원유를 실어 나르기 위해 국제법의 사각지대만 골라 항해하며 독재 정권의 수명을 연장하는 거대한 보급로 역할을 자처합니다. 이들의 은폐 기술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단순히 위치 신호를 끄는 것을 넘어 가짜 위치 데이터를 송출하는 AIS 스푸핑 기술을 전면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이란이나 러시아가 제재를 피할 때 쓰던 수법을 그대로 답습해 실제로는 베네수엘라 항구에서 기름을 싣고 있으면서도 위성상으로는 멕시코만 한복판이나 지구 반대편 공해상에 떠 있는 것처럼 전 세계를 기만합니다. 하지만 미 해군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첩보 위성과 해상 감시 자산을 총동원해 이 유령들의 항적을 집요하게 추적 중이며 최근에는 실제 유조선 납포 작전까지 성공시키며 압박의 수위를 임계점까지 높였습니다. 숨통을 조이는 미국의 포위망과 이를 뚫으려는 그림자 선단 간의 숨 막히는 추격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카리브 해상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냉혹한 전쟁입니다. 오일머니가 끊기면 정권은 즉사합니다. 이는 단순한 밀수 사건이 아니라 체제의 명운을 건 최후의 보급로 사수작전으로 봐야 마땅합니다. 마두로가 이 비밀 항로를 끝내 지켜내지 못한다면 베네수엘라의 낡은 체제는 외부의 물리적 타격 없이도 내부 괴사로 인해 스스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한 껍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거대한 판 뒤에는 국제범죄 조직과 일부 강대국의 검은 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퇴출당한 원유가 암시장을 거쳐 독재자의 통치 자금으로 세탁되는 과정은 현대 금융 시스템의 가장 추악한 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미국이 이 카르텔을 단순 범죄 집단이 아닌 테러리스트 조직에 준하게 다루는 이유도 바로 이 자금줄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수면 아래의 치열한 수싸움은 이제 물리적 충돌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미 해군은 이미 서던 스피어라는 대규모 군사작전을 가동하며 베네수엘라 해역을 철통같이 봉쇄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IT를 단숨에 굴복시켰던 압도적 무력의 공포가 다시금 베네수엘라 앞바다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이 빼든 이 칼끝이 정확히 어디를 겨누고 있는지 그 군사적 본질을 직시해야 합니다. 카리브해의 수평선 너머엔 전운이 감도는 강철의 침묵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30년 만에 이 지역의 최대 규모의 해군력을 집결시킨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1994년 IT 군사정권을 무너뜨렸던 민주주의 수호작전의 대자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압도적인 전력 투사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정권을 교체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네수엘라는 전진 배치된 제럴드 포드함은 단순한 항공모함이 아닙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파멸의 힘을 투사하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요새입니다. 푸에르토리코 기지에는 1만 5천여 명의 최정예 타격대와 스텔스 전력이 출격 명령 하나만 기다리며 숨죽이고 있고 이들의 칼끝은 정확히 카라카스의 심장부를 겨냥한 참수작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폐쇄됐던 기지가 다시 돌아가고 활주로가 확장되는 정황은 이미 긴장이 임계점을 넘어 실제 전쟁 단계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강력한 경고등입니다. 미군의 노림수는 보여주기식 해상 무력 시위 따위가 아닙니다.
베네수엘라의 모든 숨통을 끊어버리고 보급로와 퇴로까지 원천 봉쇄하는 고사작전의 서막입니다. 서던 스피어라 불리는 이 거대한 포위망은 마두로 정권의 목줄을 죄는 실질적이고도 물리적인 압박이며, 일단 시동이 걸린 미국의 강철 군단은 목표를 초토화하기 전엔 절대 멈추지 않는 폭주 기관차와 같습니다. 압도적 패권국을 상대로 한 오판만큼 지도자에게 치명적인 맹독은 없습니다. 펜타곤이 이 정도 급의 자산을 깔아놨다는 건 더 이상의 외교는 없다는 최후 통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응축된 에너지가 통제선을 넘어 폭발하는 찰나, 베네수엘라의 낡은 방공망은 불과 수시간 만에 잿더미로 변할 것이며, 그 참혹한 대가는 부패한 지도부와 아무 준비 없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비극적 운명입니다. 초강대국이 과시하는 이 노골적인 무력의 실체는 단순 경고를 넘어 사실상의 정권 사형 선고입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대비하라는 격언처럼 미국은 이미 가장 정밀하고 파괴적인 타격 시나리오를 완성해 두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마두로의 몫입니다. 압도적 공포 앞에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을지, 아니면 비참한 역사의 뒤안길로 소멸할 것인지 말입니다. 허나 아무리 첨단 무기로 무장했다 해도 도심 깊숙이 박힌 게릴라와의 전투는 전혀 다른 양상의 재앙입니다. 미군이 카라카스의 미로 같은 골목에 발을 들이는 순간 손쉬운 승리의 공식은 처절한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미군 지휘부가 가장 우려하는 시가전의 악몽, 그리고 마두로가 최후의 보루로 숨겨둔 비대칭 전력의 실체, 이제 그 위험한 이면을 직시해야 합니다. 전쟁은 스펙만으로 승패가 갈리지 않습니다. 험준한 지형은 때로 첨단 기술을 무력화시킵니다. 카라카스의 복잡한 구조와 산악지대는 미군에게 지옥과도 같은 킬존이 될 수 있으며,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쏟아지는 기습은 압도적 화력을 무용지물로 만들 공산이 큽니다. 마두로 정권은 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철저히 대비해 왔습니다. 6만 5천 명의 정규군에 더해 수백만 민병대를 무장시킨 건 단순한 허세가 아닙니다. 도시 전체를 요새화하고 민간인을 방패막이로 삼는 시가전은 천하의 미군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정치적 부담과 인명피해를 강요하는 치명적 덫입니다. 우리는 1989년 파나마 침공, 저스트 코즈 작전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노리에가는 고립무원의 독재자였지만 지금의 베네수엘라는 훨씬 거대하고 조직적인 저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파나마 때처럼 단숨에 수뇌부를 제거하고 질서를 잡겠다는 낙관론은 베네수엘라의 댐에 발을 들이는 순간 뼈아픈 실책이 될 것이며, 이는 제2의 베트남 혹은 아프가니스탄의 악몽을 재현하는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리스크를 누구보다 꿰뚫고 있는 철저한 비즈니스맨입니다. 그는 승산 없는 소모전에 국력을 쏟아붓고 정치적 자산을 탕진하는 짓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압도적 힘으로 기선을 제압해 협상 테이블에서 최대 이익을 챙기는 것이 그의 방식이지, 대책 없는 전면전으로 국가 운명을 도박판에 거는 무모한 승부사가 아님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즉, 현재의 군사적 압박은 실제 타격보다는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일 확률이 높습니다. 적의 심장을 겨누고 있지만 방아쇠를 당길 때 치러야 할 비용 청구서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진정 원하는 건 피 튀기는 정복이 아니라 자신들의 질서에 순응하는 새로운 친미 정권의 수립이며, 이를 위해 수면 아래에서 더 정교한 올가미를 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 차원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미국은 서방구 전체를 자신들의 배타적 앞마당으로 굳히려는 거대한 체스판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낡은 교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이 땅에서 완전히 축출하려는 미국의 야심찬 큰 그림, 그 냉혹한 지정학적 셈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도는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명분 싸움은 끝났습니다. 멀로 독트린이라는 낡은 문서가 21세기 미국의 패권 전략으로 부활해 서방구의 질서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안방에서의 이방인 개입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차이나머니와 러시아의 군사 고문단은 제거 대상 1순위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은 철저히 미국의 국익이 우선되는 배타적 수역이어야 한다는 섬뜩한 선언이 지금 카리브해에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숭고한 민주주의 수호가 아닙니다. 철저히 계산된 제국의 생존과, 이건 단순한 정책이 아닙니다. 서방구 전체를 자신들만의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치고 외부 세력은 얼씬도 못하게 만드는 철저한 통제입니다.
미국의 경제와 군사 패권을 영구불변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야욕, 이것이 바로 트럼프판 몰로 독트린 이점 0의 실체이자 민낯입니다. 권력의 빈자리는 없습니다. 한 놈이 빠지면 반드시 더 굶주린 짐승이 그 자리를 채우는 게 세상 이치입니다. 미국이 지금 베네수엘라의 숨통을 끊어놓으려는 진짜 속내요? 단순히 마두로라는 독재자 하나 치우려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숨어 빨대를 꽂고 있는 거대 열강들의 뿌리를 아예 불태워버리겠다는 소름 끼치도록 치밀하고 섬뜩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약육강식 국제판에서 이보다 더 정확한 룰은 없습니다. 거인들의 계산기 앞에서 약소국의 주권 따위는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죠. 미국은 다가올 다극화 시대에 밀리지 않기 위해 생존의 방벽을 쌓고 있고 그 사이에서 터져나가는 약소국들의 비명은 그저 기록되지 않는 소음일 뿐입니다. 이 살벌한 판에서 도덕 찾고 정의 찾는 건 정말 순진에 빠진 소리입니다. 세상은 정의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논리로만 돌아갑니다. 몰로 독트린의 망령이 되살아났다는 건 우리가 알던 기존 국제 질서에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는 뜻이자 강대국들이 지구를 케이크 자르듯 나눠먹는 야만의 시대, 그 끔찍한 서막이 다시 올랐다는 경고 사이렌입니다. 주권 존중이라는 낭만적인 시대는 끝났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지 않으려면 처절하게 각자 도생해야 하는 지옥문이 열린 겁니다. 강대국의 이익 앞에서 주권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하게 짓밟히는지,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보여주는 끔찍한 미래상이 무엇인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권이란 건 힘 있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사치품에 불과합니다. 국제사회에 정의가 있다는 환상, 이제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거인들이 정면 충돌하는 최전선에서 약소국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남의 손에 의해 움직이다 버려지는 말, 그게 냉혹한 현실입니다. 마두로의 몰락은 외부 미사일이 아니라 내부의 배신에서 터질 공산이 큽니다. 충성심이라는 것도 결국 입금되는 돈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달러 밥줄이 끊기고 정권을 떠받치던 핵심 세력이 자신들의 목숨줄이 위험하다 느끼는 순간 그들은 주저없이 보스의 등에 칼을 꽂고 미국과 거래를 틀 겁니다. 주변국들의 무거운 침묵, 우연이 아닙니다. 브라질이나 콜롬비아 같은 지역 맹주들이 입을 닫은 건 이미 판이 뒤집혔음을 인정했기 때문이죠. 미국이 쳐놓은 거대한 앞마당 안에서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으려면 이웃나라가 공중분해되는 꼴을 팔짱 끼고 구경하며 계산기 두들기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정권 교체 쇼가 아닙니다. 주권 국가라는 간판 자체가 내려가는 사건입니다. 이제 세계는 각자 도생을 넘어 강대국이 허락한 울타리 안에서만 숨 쉴 수 있는 신식민지 시대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처참한 붕괴는 힘없는 나라들이 겪게 될 잔인한 예고편이자 거대 권력 앞에 발가벗겨진 현대 주권의 초라한 민낯입니다. 힘센 놈이 곧 법인 시대가 다시 왔습니다. 평화의 약속은 증발했고 남은 건 힘에 의한 굴복과 질서 재편뿐입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는 국가 생존을 위해 무엇이 진짜 힘인지, 그 힘을 잃었을 때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뼈저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건 강자가 짠 시나리오대로 흘러갑니다. 이 살벌한 국제정치 게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 이제 결론을 내릴 때입니다. 이 위기가 단순히 남의 나라 불행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향한 서늘한 경고장인 이유를 최종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카리브해의 긴장은 앞으로 수개월간 이어질 거대한 대결의 서막일 뿐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퍼붓는 압박은 정권 교체 수준이 아닙니다. 서방구 전체의 판을 완전히 갈아엎겠다는 의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권보다 강대국의 이익이 먼저고 각자의 구역을 노골적으로 찢어발기는 야생의 시대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세상은 더 이상 교과서에 나오는 평화로운 논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 힘의 균형이 무너진 곳엔 비참한 파멸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본질을 꿰뚫는 눈이 없다면 우리도 언제든 누군가의 장기판 위에서 쓰다 버리는 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마두로 정권의 운명과 카리브해의 파동은 국제사회의 잔인한 맨얼굴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여러분께 가장 날카롭고 깊이 있는 분석을 전해드리기 위해 뛰겠습니다.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가슴으로 세상을 보는 여러분께 이 분석이 작은 나침반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분석은 공개된 데이터와 지정학적 흐름을 바탕으로 한 주관적인 전망입니다. 특정 자산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No content, end of stream. No content, end of stream.